어제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께서 여성 재무장관의 인선이 되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연준 의장을 하신 것도 여성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걸 하시면서 화려한 이력을 계속 쌓아가고 계십니다. 이분 뭐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죠. 하지만 금융정책과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약간 제재하는 그런 부분의 패턴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제 난리를 쳤습니다. 그나마 오늘 그 중국 시장은 약세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 고점을 치고 올라온 기대감이면 팡팡팡 튀고 올라갈 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걸로 놓고 보면 약간 힘을 잃은 상황인 것 같고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어제 경제지표 나온 걸로 놓고 보면 리치몬드가 약세로 나오긴 했는데 제조업이 리치몬드 연준에서 나온 게 하지만 이 플래시 마켓에서 나온 그 제조업 PMI 지수는 오히려 높게 나왔기 때문에 PMI 제조업 지수는 아직은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ISM 제조업 지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소비자 신뢰 지수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는 제가 사태를 안 보여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럽 CDC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가 10만대 초반 정도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봉쇄가 뭔가 잡히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떤 국가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봉쇄 단계를 약간씩 줄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동 확진자 수의 7일 이동 평균선은 안 줄고 있는데 확진율에 대한 7일 이동 평균선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요번에 있는 추수감사절에 대규모 이동객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항공 여행 이동객이 나오는 그 숫자를 보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전파에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12월 초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센서스 US 센서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여기 이제 템포러리 잡이라는 사람들 주간 그 페이 받은 거 그러니까 그 급여 받은 거죠. 그거 관련된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템포러리 잡 워커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뭐 8월 달에 20만, 24만, 20만 조금씩 주는 것 같더니 9월 들어서 16만 떨어졌다가 여기 보시면 이게 주간입니다. 지금 계속 주간으로 툭툭툭툭 떨어지다가 지금 보면 6천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수십만이 날아간 거죠. 이거 벌써 거의 16만 정도가 2주에는 돈을 받아갔는데 지금 6천 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템퍼러리 일자리가.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늘었죠. 그래서 요번 주에 오늘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지금 오전 10시 30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나오면 보고해야지라고 동영상 찍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놓쳤습니다. 좀 늦었는데 이거 오후네요 제가. 여하튼 그리고 고용시장이 좋지 않고 이런데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기관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해야 된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최근 11월에도 일정 수준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식을 털어서 채권으로 다시 재배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산 배분을 설정하고 움직이는 ETF나 펀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16대 4로 포트폴리오가 배정돼 있다 그러면 이제 7로 늘어나고 주식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일정 수준 늘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채권으로 배정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매도 물량이 연말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보고들이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고용시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주식시장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특정 이슈에만 반응한 건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뭔가 유럽처럼 확진자 환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건 아닌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이 그 봉쇄 조치들은 지난번에 보였던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경제 지표에 안 좋은 성향들을 보일 것 같고 약간
연말 특수나 이런 것들이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지표들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가면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 예측하고 있는데 그게 올 하반기에 어떻게 나올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주식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제가 두 가지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최근이고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잘 보면 제가 여기가 이제 이게 저점을 찍고 나서 일정 수준 올라가다가 크게 조정받은 데까지의 수익률을 표시했는데 이게 80.17%고 기간은 413일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57.5% 올랐고요. 지난번 저점으로부터. 그 다음에 기간은 252일이니까 거의 한 160일 정도 빨라요. 빠른 시간에 57.5를 찍었는데 물론 이게 그 차이가 한 13% 정도 한 23%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뭐 지금 이게 끝이다라고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판단을 확실히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올라온 추세를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조정세가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에 비해서 낮은 거거든요. 이 조정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가 커요. 떨어진 정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57.5%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수가 거의 반 토막 이상 났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꼭대기가 1500이었는데 여기 밑에 떨어진 건 600대니까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만큼의 상승세를 기대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뭐,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의 그 포지션, 주식 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포지션도 일정 수준 늘어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같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보면 일정 수준 과도하게 쉼 없이 올라온, 이 부분적 조정만 보고 쉼 없이 올라온 뒤에 크게 한번 조정받을 때, 여기 보시면 저점이 이 직전 조정받은 저점 수준에 걸렸죠. 이거는 뭐 깊이 파이긴 했지만 실제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끝자리에 이렇게 딱 걸렸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잔조정을 빼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라인에 걸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라인에 걸려서 다시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추격 매수를 과연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포커스 데이터인데 이거는 예전에도 자주 보여드렸는데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 봤던 여기서 80% 올랐던 이 시기가 2010년도 4월 달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보면 2010년도 4월 달이 어디냐면 이쯤입니다. 이쯤. 여기가 2010년도 4월이니까 요 언저리거든요. 요 언저리. 그러니까 여기 부근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부근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과거의 그 고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탄력을 받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낮은 상황이라 이 조정 없이 올라가도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지금은 그런 입장에서도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굉장히 조정 없이 높이 올라간 것 때문에 중간에서 붕괴된다고 하는 뭐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가끔 나오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시점부터 제가 붕괴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하고 있죠. 지금은 붕괴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있으면 조정 정도가 닿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급격하게 조정받아봐야 사실은 지수상으로 한 20% 조정받으면 달 것이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S&P 500 지수는 3,000이 끝일 거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제 생각엔 여기까지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이 직전 조정, 이 조정 정도 바닥이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언젠가 깨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계속 올라가는 걸 용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야기할 수 있는 트리거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식이 급격하게 붕괴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붕괴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내려온다기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3천까지 언젠가는 다시 터치하러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그만 얘기를 하고요. 그 부동산 얘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주식 보면 연끌로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끌고 들어왔죠. 위험을 부담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일정 수준 이익을 내긴 했는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막차를 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2009년도 후반인가요? 2010년도 후반인가요? 그때 막 막차 타면서 집을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2011년도 막 이렇게 되니까 서울 진안 인근 수도권에 공실 아파트들이 쫙 늘어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공실이 안 나가니까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인하해서 분양을 하니까 그 차익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막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쪽에로 달려가기 초반부에 있는 게 아닌가, 그 마지막 끝자락에 지금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사실. 일단 강력하게 뭔가 이 부동산 정책이 매끄럽게 움직이진 않고 있는데 강력하게 종부세를 끌고 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그 세금이 실제로 눈에 잡히니까 여기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세금 처음엔 피부로 못 느끼다가 실제로 세금 용지를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방에 사시면서 이제 있는 돈 가지고 서울에다가 강남에 그 집 한 채 딱 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여력이 있어서 그렇게 현금 캐시나 이런 게 없을 수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월세 받겠다고 이제 있는 돈 다 주식 투자도 위험하고 이러니까 그런 걸 이제 노후 대비로 이제 투자도 할 겸, 뭐 월세도 받을 겸 이렇게 해서 이제 내놓으신 분들도 많을 건데, 아니면 똘똘한 한 채를 내가 또 하나 강남에 갖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 그런 분들이 뭔가를 되게 이제 매물로 내는 것 같아요.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숫자의 종부세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분은 매물 물출회가 없다고 나오고 있고 어떤 분은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매물이 쌓이는 쪽이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벌금 수준이라 분노해서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폭탄을 맞아도 좋은데 거기 살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폭탄을 맞아서 울부짖는 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사람 숫자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밀고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매물은 나오고 있는데 매물이 낮은 가격으로는 아직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그러니까 매물이 성사는 안 되고 있고 계약이, 그러니까 가격은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상황이 되면 누군가 다시 그 가격대를 내리면서 매물 소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또 공시지가를 점점 올리고, 또 내년 6월이면 양도세 유예 기간이 또 지나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할인해 주는 거든가요. 하여튼 그 부분이 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내년 분문엔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인구 구조입니다. 이거 worldpopulationreview.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현재 인구 추세 동향이고요. 이 뒤로는 이제 예측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억 3천 정도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미국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인구 구조 항아리가 보면 일정 수준 여기는 약간 이렇게 일자형이에요. 여기 오히려 여기 보면 20대 중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실 미국이 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굉장히 이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가, 인구 피라미드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이민자 세대를 많이 받아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민자를 받으면서 이제 이민자들이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면서 미국의 인구들을 젊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집을 사시는 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아랫부분에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주지를 줄이거나 이동할 수가 있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미국은 큰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인구 구조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2020년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여기 보시면 아직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전체 숫자는. 그런데 인구 항아리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지금 50대 전후반에 있는, 50대 전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그 밑에 있는 40대가 살짝 높다가, 여기 보시면 지금 영끌을 하고 있다라는 20, 30대가 있잖아요. 근데 20, 30대 숫자보다는 여기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집을 채우고 있죠, 지금.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의 집을, 그러니까 위에서 받아줄, 그러니까 위에서 집을 팔거나 이런 걸 받아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 10대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럼 이 위에서 매도가 내려오면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중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극화 현상이라는 거는 인구 자체가 우리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가족이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구조로 사는 사람들 거의 없죠. 거기다가 결혼을 하지 않는 그 세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남이나 이런 쪽 지역을 제외한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지역 쪽에 있는 대형 아파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 상승 탄력이 떨어질 겁니다. 오히려 하락하거나. 그래서 지금 주택을 사는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부분은 넘어서서 향후의 주택의 트렌드는 결과적으로 소형화되는 트렌드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처럼 아니면 일본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아파트나 이런 그러니까 아파트가 슬럼화돼서 그로 인해서 뭐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거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대부분 도심 지역에 살 거기 때문에 그 가장 그 고용이 많이 일어나거나 경제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서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구 구조상 일하러 서울로 다 올라오는 패턴들을 유지하게 될 거고, 그런 관점이라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택 가격이 향후에 긴 추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주택에 대한 투자를 감안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인구구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서울에 대규모로 계속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주택들을 다 누가 소모를 할 거죠? 그래서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일단 이렇게 과열된 주택시장은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주택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불평을 한다거나 논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정책에 대한 움직임하고 인구 동향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트렌드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놓고 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뭐 이거니까 뭐 이 정보는 나쁜 정보야, 뭐 악한 정보야 이런 얘기를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개인들한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주택 구매나 이런 쪽, 특히 서민 같은 경우에는 똘똘한 한 채를 사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집을 한 채 사면 뭐 한 10년, 20년씩 주구장창 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강남 이외에서는 대형 아파트를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소형 쪽에 포커스를 둔 그런 액션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고 보유세가 커지니까 결과적으로는 과도한 그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가 일정 부분 좋을 때는 이제 가격도 메리트가 높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건 긴 추세를 얘기한 거고, 단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뭐 25평보다 32평이, 32평보다 뭐 40평대가 더 가격이 높잖아요. 하지만 그 가격이 추세적으로는 내려갈 추세에 괜히 보유세만 많이 내고 뭐 비용만 많이 나가는 이런 패턴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할 때는 중소형 아파트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